안녕하세요. 경제 스토리텔러 김창익 작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그 트럼프와의 어떤 브로맨스가 깨진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창당까지 하겠다고 나선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그 창당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관계는 그럼 어떻게 진짜로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론 머스크는 아메리칸 파티라는 거를 창당하겠다고 지금 그 나선 상황이에요. 네, 일단 일론 머스크가 지금 트럼프하고 예전 방송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한번 상기시키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론 머스크가 일단 그 트럼프와의 관계가 틀어진 거는 결정적으로 OBBB 법안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OBBB 법안이라는 게 One Big Beautiful Bill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에요. 트럼프한테는 이게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인데 일론 머스크한테는 굉장히 혐오스럽고 어떤 그 괴물 같은 법안이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첫 번째는 감세 법안, 법인세 상속세를 낮춰주겠다는 부자 감세 법안이었고요. 네, 부자 감세 법안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감세를 하면서 한쪽으로는 2030년까지 국방비를 1,500억 달러 증액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9천억 달러 정도에 달하는 국방비가 1조 달러 넘어서고, 그럼 1조 1,000조국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2,000조국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재정 적자가 이제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론 머스크 같은 어떤 혁신적인 기업을 운영하는 CEO 입장에서 볼 때 재정 적자는 금리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해요. 그 재정 적자가 나니까 미국의 신뢰도는 떨어지고 당연히 이제 국채 발행할 금리가 올라가죠. 그러면 신용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기술 혁신 같은 이런 혁신 기업들은 사실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저금리여야 미래 기업들에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기업들에 투자를 안 하게 되니까 테슬라 같은 이런 혁신 기업들 입장에서 볼 때는 기술 혁신이 저해되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은 이 전체적인 프레임을 보기 때문에 이 재정 적자가 테슬라의 경영에는 굉장히 안 좋은 거다. 기술 기업들은 안 좋은 거다. 이걸 막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트럼프하고 사이가 틀어지면서까지 이제 강력하게 이 법안에서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냐? 일단 일론 머스크는 과거에 빌 게이츠나 그 마크 저커버그처럼 체제 순응적인 그 CEO가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와 팔런티어의 피터 틸 회장은 체제 순응적인 그 기업들이 아니라 그런 기업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봐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체제를 디자인하자라는 체제 설계자적인 지금 CEO예요. 이런 그 체제 설계를 하겠다라는 CEO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모습이 지금 미국의 어떤 패권의 어떤 구도에 굉장히 강력한 변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일론 머스크의 눈에는 지금 양당 정치가 지금 이런 재정 적자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은 이제 복지 때문에 복지 재정을 늘려서 이제 재정 적자가 나고, 공화당은 아까 얘기했듯이 부자들에게 세금을 덜 걷어서 이제 재정 적자가 나는, 민주당도 공화당도 둘 다 재정 적자를 만드는 어떤 구악인 거예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 그 공무원들의 어떤 비효율을 줄여서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런 어떤 덫지 수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지 않으니까 이제 공화당조차도 트럼프조차도 일론 머스크의 눈에 볼 때는 이제 구악이 돼버린 거죠. 재정 악화에 기여하는 구악입니다. 그러니까 혁신 기업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악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술 중심에, 그러면 미국의 신뢰도를, 재정 적자를 줄이고 신뢰도를 높여서 시중금리를 낮출 수 있는 대안정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제를 설계하자라는 사람이었으니까 내가 트럼프의 어떤 동맹, 연대를 통해서 이거를 재정 적자를 줄이는 이 구조를 만들 수가 없다면 그러면 내가 직접 나서서 체제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는 무서운 사람들이 지금 일론 머스크하고 피터 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그러면 정당을 만들어서 정치 세력화를 하겠다는 사람이고요. 그러면 일론 머스크 같은 그 기술 기업의 CEO가 정치 권력을 직접 설계하겠다라고 했을 때 무서운 점은 뭘까라는 거예요. 일단은 플랫폼이 있습니다. XAI라고 해서 AI 플랫폼이 있죠. 그록 AI도 마찬가지고 이런 AI 플랫폼이 있어요. 이 AI 플랫폼은 뭐냐면 X라는 그 옛날 트위터죠. 네, 여론을 직접 수렴하고, 그러니까 X를 통해서 여론을 들을 수 있고 만들 수 있어요. 투표를 여기서 직접 진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일론 머스크가 뭔가 결정하려면 X에다가 투표를 올립니다. 그래서 그 투표를 보고 자기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사실은 미리 행동을 하겠다고 이제 결정해 놓고 나서 이제 이 투표는 어떤 구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창당을 하겠다고 했을 때 67%가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제 분석을 하기에 그 플랫폼 유저들을 정치적인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공부문 240만 명을 지금 이건 공무원 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덧지를 통해서 230만 명 중에 30%니까 3, 2, 6, 한 7, 80만 명 정도를 AI로 줄이겠다고 했어요.
그 AI를 대체하겠다. 그 어떤 정형화된 어떤 루틴한 어떤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제 재정적자, 공무원 월급을 줄이고 정보를 효율화시켜서 이제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는 어떤 전략을 펼쳤던 거고, 국방 영역에서도 이제 인건비하고 AI로 이제 막대기 지출되는, 쉽게 얘기해서 F-35 전투기 하나에 그 1조 달러가 넘는 F-35 전투기, 우리나라 돈으로 2천억 원 정도 되는 전투기 한 대 사는데 2천억 원이 들어가니까, 그럼 F-35를 드론으로, 엔듀릴이 만들고 있는 드론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이제 2천억 달러, 한 대당 2천억 달러를 줄일 수가 있죠. 지금 국방비의 40%가 F-35 이 전투기를 구입하고 유지보수하는 데 들어가거든요. 네, 그리고 일론 머스크 자체가 개인적인 자산만 2,700억 달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과 그다음에 여론을 조정할 수 있는 미디어, 그리고 기술, AI 기술이 겸비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그 플랫폼 기업이 정치 세력화하겠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는 이렇게 세 가지, 플랫폼과 기술과 자본력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3당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후보들이 나왔을 때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이 일론 머스크의 말이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러니까 3당 정치는 어렵다라는 어떤 프레임으로 이거를 그냥 웃어넘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론 머스크가 이것처럼 막대한 어떤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실현이 이제 힘들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어떤 논리는, 일단은 저희 미국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일론 머스크는 아무리 정치 세력화를 하더라도 직접 대통령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킹메이커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은 의회를 장악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하원 의원을 이제 배출해서 의회를 장악하는 어떤 정당이 돼서 대통령을, 다른 자신이 키운 어떤 대한 인물을 내세워서 대통령을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사실 트럼프였는데,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의 욕구에는 지금 부합하지 않으니까 이제 트럼프 카드를 이제 폐기한 거죠. 근데 그렇다면 가장 어려운 게, 왜 미국에서는 지금 그 양당 정치가 지난 100년간 유지가 돼 왔나. 사실은 미국은 후보자를 내보내려면 그 주변의 유권자 서명이라는 걸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직원들을 시켜서 직접 종이를 들고 가서 초인종을 누른 다음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10만 명 정도 또 서명을 받아서 135일 전에, 그 선거가 이렇게 135일 전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서는 사실은 내년 초반부터 사실은 이 작업들을 해야 돼요. 근데 50개 주가 다 법이 달라서 후보자를 내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 이렇게 인력을 동원해서 10만 명의 사인을 받으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일론 머스크는 자기 자본만, 자기 재산만 2,700억 불이 되는 사람이에요. 2,700억 달러가. 돈이 없어서 못하진 않죠. 그리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과거 역사에서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그 지지를 받더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복잡한 주별의 어떤 그 법들 때문에 사실은 제3의 정당이 나타날 수 없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그렇게 하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 걱정은 없다. 마음만 먹으면. 그 두 번째는 50개 주에서 일론 머스크가 그 50명의 후보를 낼 이유는 없어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전략적인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원을 예를 들면 상원이 100석인데, 지금 공화당이 53석, 지금 민주당 또는 민주당 성향이 47석이에요. 근데 지금 일론 머스크는 이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균형을 만약에 깨겠다, 지금 이 틀을 깨겠다라고 하면은 53석에서 2석만 빼가지고 이쪽에 옮겨져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49석이 되고 51석이 되죠. 네. 반대로 3개를 빼서 이쪽에 힘을 실어주겠다 그러면 50대 50이 돼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50개 주에서 고군분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일론 머스크를 밀어줄 수 있는 주에서 3석만 빼서 상원에서 3석을 장악하면 균형이 깨집니다. 현재 그 프레임이 깨져요. 그러면은 이 3석을 확보하는 곳이 의회 권력을 장악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캐스팅 보트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전략적인 어떤 판단을 해보면 일론 머스크가 실제로 공화당의 3석을 자기 어떤 아메리칸 파티라는 정당으로 가져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자본력이나 어떤 전략적인 어떤 선거 전략을 짰을 때 충분히 정치 세력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그렇다면 그 일론 머스크는 실제로 이걸 하려고 할 거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실제로 이런 정치 세력화 작업에 나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 세력화를 통해서 일론 머스크가 구현하려고 하는 거는 재정 적자를 줄이는 거예요. 재정 적자를 줄여서 혁신 기업들의 어떤 그 자금이 투자돼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고, 미국을 어떤 기술 기업으로 효율화시키는 거예요. 일단은 정부부터, 그 루틴화된 어떤 그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정부부터 개혁을 하겠다. 그리고 국방부, 군수산업을 개혁하겠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일단은 지켜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 세석을 지켜야 되는 입장이니까 일단은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정부 모든 계약을 다 이제 깨트리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를 압박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그 스페이스 X하고의 계약을 깨려고 보니까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트럼프가 어떤 그 정부의 어떤 계약을 어떤 지렛대로 일론 머스크를 압박하는 방법은 폐기됐습니다. 네, 혁신 기업의 어떤 기술력 때문에 스페이스 X의 발사체를 쓰지 않고는 나사가 앞으로 모든 우주 발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도 사실 지금 그 전략적으로 일론 머스크, 사실 이번에 그 키는 일론 머스크였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반발하고 튕겨쳐 나간 거예요. 트럼프는 사실 그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트럼프의 눈에 볼 때는 일론 머스크가 아직까지 전략적으로 유용해요. 근데 이제 워낙 강경하게 이제 비판을 하니까 감정적으로 상했겠죠. 하지만 일론 머스크의 전략적 유용성은 트럼프 입장에서도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분노했지만 트럼프는 거기에 대한 반작용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사실은 트럼프의 눈에도, 사실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한테는 어떤 부채의식이 있겠죠. 워낙 뭐 파워맨이고 이제 막강하게 서로 간 자존심 다툼을 하고 있지만 일론 머스크에 대한 부채의식이 분명히 있고 감정이 사실 상했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일론 머스크라는 전략적인 유용성이 언제든지 재부각될 수 있고, 일론 머스크를 사실은 지금은 째찍으로는 이제 통제할 수 없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햇볕 정책을 쓸 수도 있어요. 다시 일론 머스크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제 일론 머스크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일론 머스크가 정치 세력화에서 올인했을 때 이제 공화당의 세석을 상원 같은 경우에 이제 뺏기지 않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트럼프도 일론 머스크와의 관계를 복원하는 게 유용하다는 거를 깨닫게 될 겁니다. AI가 어떤 일자리를 대체할 거냐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AI가 기사를 대체한다, 뭐 법률가를 대체한다, 의사를 대체한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만지는 작업에서는 AI가 강력하니까 그런 것과 연관된 직업들을 강력하게 대체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그 물리적인 어떤 실체가 있는 휴머노이드 같은 것들이 이제 일성화되기 전에는 사실은 육체 노동이 이제 오랫동안 남아있을 거다. 이런 틀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AI와 일자리를 얘기할 때 AI 기업들이 하려고 하는 것들을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AI가 본격화됐을 때 가장 위험한 일자리는 공무원입니다.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AI 기업들이 하려고 하는 거는 체제를 자동화하는 거거든요. AI로. 지금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거는 체제를 만들어서 그 체제 안에서 국민들을 통제하고 그 통제를 통해서 이제 세금을 걷는 작업들인데, 지금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그 작업을, 그 체제를 AI 기업들이 만들고 AI화하고 자동화해서 그 체제를 기술이 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만들어가고 있는 화폐 시스템, 이 화폐 시스템도 공통점은, AI 기술과의 공통점은 화폐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중앙 집중화된 권력을 탈중앙화하는 거거든요. AI 기술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도 정부라는 체제, 이 시스템을 탈중앙화하는 거예요. 기술이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대체하는 거예요. 두 가지의 공통점, AI 기술과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이제 향해 가고 있는 화폐 시스템의 공통점은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권력의 탈중앙화입니다. 그러면 AI가 대체하는, 그리고 비트코인이라는 화폐 시스템이 대체하는 궁극의 대상은 공무원이죠. 그래서 AI 기술이 보편화됐을 때 그 기술이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의사, 변호사, 기자, 이런 것들은 뭐 물론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공무원 일자리가 가장 지금 위기 상황이라는 겁니다. 왜 지금 현재 이 기술 기업들의 CEO들이 지금 그리고 있는 이 비전이 공무원들에게 위기가 되는 거냐라는 거예요. 일단은 과거에는 빌 게이츠나 마크 저커버그 같은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이제 페이스북의 이 CEO들 1세대, 그러니까 지금 현재 2세대라고 하면은 1세대 기업인들은 시스템을 디폴트 기본값으로 놓고 그 안에서 자신들이 혁신할 수 있는 어떤 그 프레임을 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정부가 여전히 패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부하고 의회가 그 사실은 이 뒤에는 이제 연준과 월가가 있는 거죠. 자본력이. 네, 이렇게 패권이 짜여져 왔던 거예요. 정부, 의회, 그리고 이 뒷배가 돼주는 자본력, 연준, 월가가 그동안에 미국의 패권 그리고 글로벌 패권을 짜왔는데, 일론 머스크나 피터 틸 같은 그 새로운 지금 2세대 CEO들은 체제가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 걸림돌이다. 그래서 이 체제를 기본값으로 놓는 게 아니라 이 기본값 자체를 아예 바꿔버리겠다. 우리가 체제를 짜겠다. 기술과 자본력으로 체제를 재설계하겠다. 체제를 디자인하겠다고 하는 이 시스템 디자이너들이에요. 그럼 이 시스템 디자이너들은 이 권력 자체를 부정합니다.
기존의 게이츠나 저커버그는 이 권력을 인정해주고 이 안에서 본인들이 그 비즈니스 모델을 짰어요. 근데 지금 새로운 2세대들은 이 권력을 깨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깨겠다는 거냐? 자, AI로 행정, 군사, 정책, 분석 자동화시키겠다라는 거예요. 240명의 공무원들이 지금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30%, 약 70만 명은 루틴한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루틴하다는 거는 반복 가능하고 이거를 알고리즘으로 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사람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의 눈에는 이걸 자동화시키겠다. 그리고 이 행정적인, 정책적인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30%를 AI로 대체하겠다. 그리고 군사, 군수산업을 AI로 대체하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들, 딸들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지 않겠다. 그래서 군대와 군사 예산을 줄이겠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코인이라는 그 비트코인이라는 이 경제 시스템, 화폐 시스템이 하고 있는 것들도 FED나 지금 현재 월가가 하고 있는 이 역할을 부정하는 겁니다. 완전히 이걸 깨버리겠다는 거예요. FED하고 월가의 자본 권력, 그리고 지금 현재 금융 시스템을 그 AI로 깨버리겠다는 거예요. 두 핵심이 행정과 통화, 군사, 이 세 가지가 사실은 그 시대의 그 국가의 패권이에요. 이거를 기술로 전부 빼앗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엄중한 선언을 한 거예요. 디클레어를 한 거예요. 네, 이거가 지금은 이제 지금의 프레임으로 보면은 현실감이 잘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래? 그래봤자 네이버, 우리나라로 따지면 네이버하고 카카오인데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국가의 어떤 체제를 짜겠다고? 라고 하는 거죠.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의 AI 기업들의 어떤 위상이나 자본력 그리고 기술력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 기득권들이 저항은 하겠지만 사실 만만치 않을 거예요. 네, 일단 지금 저기 일론 머스크가 도치에서 하겠다는 것이 아까 설명드렸듯이 240만 명 중에 70만 명을 AI로 대체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런 지금 자회사들을 통해서 업무 자동화를 추진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5천억 달러의 국방비를 줄이겠다는 거였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그 트럼프의 어떤 관계가 틀어지면서 이 작업은 지금 사실상 중단이 된 상황인데 원래 지금 일론 머스크가 도치에서 하려고 했던 게 사실은 이거였어요. 5천억 달러를 줄이겠다. AI로 공무원을 대체하겠다라는 거였어요. 실제로 추진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득권의 어떤 저항, 사실은 월가의 저항, 채권 시장을 통한 월가의 저항으로 사실은 트럼프가 지금 아직까지는 그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이 그 본격적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국채를 사는 국면이 아니니까. 근데 트럼프는 대안을 찾았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채권 자경단들이 그 채권 시장에서 채권 금리를 높이는 게 무섭지 않아요. 대안이 있습니다. 그럼 도치라는 이 작업, 일론 머스크가 하든 누가 하든 이 작업은 앞으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공무원을 줄이고 국방비를 줄이겠다는 얘기가 다시 나올 수 있어요. 전 말씀드렸죠. 스페이스X하고 팔란티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AI로 국방 예산을 줄이겠다. 그리고 무기를 대처하겠다.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들, 군대, 물리적인 어떤 피해, 어떤 희생 이런 것들을 줄이겠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통화 시스템도 재설계하겠다는 거죠. 이 통화 시스템이라는 건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든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사실은 일론 머스크나 피터 칠이나 이런 사람들이 통제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에요. 근데 이 비트코인이라는 화폐 시스템을 실제로 경제에 끌어들이는 시스템을 누가 짜고 있냐? 지금 팔란티어 피터 칠 회장이 짜고 있어요. PYUSD라고 해서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었고 이번에 그 지니어스 액트도 사실은 이 피터 칠 회장이 만들었던 이 팔란티어 스테이블코인하고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통화 시스템을 재설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그러면 통화 시스템을 달러 시스템에서 비트코인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하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이 빅테크들한테는 이게 비용의 문제거든요. 달러 시스템 스위프트망을 통해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비효율적이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탈중앙화된 화폐로 만들어서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이 체인 위에서 사실은 화폐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서 비용을 줄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도 들어가지만 암호화 기술도 들어가지만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기술이 들어가죠. 그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해서 그런 스마트 컨트랙트가 구현 가능한 프로그램이 가능한 화폐로 비용을 줄이고 혁신을 하겠다는 거예요. 화폐 시스템도. 그래서 결국 연준도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 피터 틸은 지금 연준은 사실은 코드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 헌법도 코드로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체제를 코드화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 경제 체제가 되면 사실은 의사, 변호사, 그리고 기자 이런 어떤 데이터 작업을 하는 이런 직업들, 전문직들이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이제 그 직업들도 위험하죠. 근데 구조적으로 지금 기술기업들이 지향하고 있는 이 시스템이 됐을 때 가장 위험한 거는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이고 국가체제예요.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행정 권력 그리고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는 그 시스템이 사실은 와해될 수 있다. 그리고 붕괴될 수 있다.
그래서 AI가 발전하고 이제 그 비트코인이 화폐가 되는 그 시대가 되면 철밥거리라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의 일자리가 가장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일반 사람하고는 달리, 물론 지금 의사협회나 이런 데도 지금 최근에 이제 그 분쟁을 보면 정부를 상대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킬 정도로 이제 강력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기득권 세력이죠. 사실은 의사 변호사들이. 그렇지만 공무원도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철밥거려지고 이제 특히나 입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다. 하지만 이 기술이 시스템을 대체하려고 하는 이 움직임도 만만치 않을 거다. 이 얘기는 강대강의 싸움이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공무원들이 자기 밥그릇을 지키려고 하는 에너지와 그걸 시스템 코드로 대체하려고 하는 기술 기업들의 싸움이 앞으로는 관전 포인트고, 그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체제가 다시 짜지는, 디자인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지지간 동안 얘기했는데요. 세상의 어떤 변화의 흐름, 그러니까 이런 변화의 흐름은 지금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실감이 안 되기가 쉬워요. 하지만 그 변화의 흐름이 누군가한테 읽혔다는 거는 이미 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의 흐름을 먼저 읽고 제대로 읽어서 적응하시는 게 나의 재산과 나의 어떤 그 이익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나한테는 낯설고 또는 실감이 안 난다고 해서 부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누군가가 얘기하고 그 얘기가 어떤 논리적인 완결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돌아서서 한 번쯤은 더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